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이렇게 느린 톤으로 인사한다는 건 오늘도 잠들기 좋은 잠이 드는 뇌과학 시리즈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잠을 왜 자야 하는가, 잠잘 때 뇌 안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뤄봤고, 잠뿐만 아니라 꿈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뤄봤죠.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물어봐 주신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잠을 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잘 알겠다. 그런데 내가 잠이 잘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더 잘 잘 수 있을까? 잠들기 좋은 습관들, 숙면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 이러한 것들을 오늘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뇌과학자이기도 한 니시노 세이지라는 분이 쓴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부에서 수면 생체 리듬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수면을 연구해온 스탠퍼드 수면과학 연구소에서 알아낸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자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쭉 한번 짚어가면서 잘 자기 위한 방법들을 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잠든 뇌 시리즈를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때때로 광고 협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스탠리와 함께 합니다. 텀블러 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가운 음료도 따뜻한 음료도 잘 보온해서 담아주는 텀블러 컵이죠. 스탠리에서 이번 영상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난 후 푹 자기 위해서 어떠한 웰니스를 채우면 좋을지 나만의 방식으로 웰니스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웰니스라고 할 때 그 웰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그리고 독일어에서 웰 또는 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편안하다, 채워져 있다, 뭐 이러한 의미들이 어원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잘 잘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떠한 웰니스로 채워야 될까요? 사실 영어에서의 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원은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오듯이 우리 역시도 수분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로 있어야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분 섭취량과 수면의 질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 날에는 수면 효율, 수면 시간, 그리고 렘 수면의 질 모두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인데요.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주어서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해줬을 때 잠을 더 잘 잘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잠자기 직전의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내가 나의 몸을 어떻게 잘 채우고 잘 비웠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근히 수분 섭취하는 것에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수분 섭취를 하면 좋을까요? 항상 손이 닿는 거리에 물과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좋겠죠. 이렇게 손이 닿는 거리에 견고하고 온도 유지가 잘 되는 큰 텀블러가 있으면 수분 섭취에 편리하겠죠. 좋네요. 자, 이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은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1년 동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수면에 대해서 연구한 니시노 세이지 교수님이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수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쓴 책입니다. 1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수면 부채라고 하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보통 잠에 대한 책들이 늘 그렇듯 약간 겁주면서 시작합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수면 부채 지옥에 빠진다.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내용은 빌리지 않아도 쌓이는 수면 부채. 오늘 잠을 좀 설쳤어.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말이야. 이렇게 누구나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잠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별 문제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수면 연구자들은 잠이 모자란 상태를 단순히 수면 부족이 아니라 수면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밀린 잠도 제때 갚아주지 않으면 빚을 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뇌도 몸도 말을 듣지 않는 수면의 파산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면을 돈이라고 생각해보자. 1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10만 원을 빚졌다라고 하면 이자 때문에 점점 불어날 듯한 느낌이 든다. 즉, 수면 부채에는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부정적인 요인이 점점 쌓인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수면 부채란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잠에 진 빚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각하지 못한 채 뇌와 몸에 손상을 입히는 위험인자가 축적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책에서는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뇌의 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나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수면 부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사실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뇌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수면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 학회지 중에 하나인 슬립의 수면 부채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실렸습니다. 실험에서는 내과처럼 야근이 있는 과와 영상의학과나 내분비과처럼 야근이 거의 없는 과의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야근한 다음 날의 각성 상태를 비교했죠. 실험은 5분 동안 둥근 도형이 90회 정도 불규칙하게 나오는 태블릿 PC 화면을 보면서 도형이 나타날 때마다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루하고 졸린 태스크였죠. 실험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전날 평소처럼 수면을 취한 영상의학과와 내분비과 의사들은 정확하게 도형에 반응했어요. 반면에 야근을 늘 하는 내과 의사는 도형이 약 90회 나타나는 동안 3, 4회나 또는 심지어 몇 초 동안 도형에 반응하지 않았죠. 반응하지 않은 사이에 놀랍게도 잠이 든 겁니다. 더 놀랄만한 일은 실험을 실시한 시간이 야근한 실험군 의사들의 근무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깜빡 졸음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야근한 의사들처럼 깜빡 졸음에 빠지는 상태를 마이크로 슬립, 미세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뇌파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초가 채 안 되는 시간부터 10초에 이르는 졸음을 가리키며 뇌를 지키는 방어 반응으로 보기도 해요. 즉, 뇌에서 수면 빚을 계속 쥐고 있으면 이 수면 부채는 뇌에 악영향을 미쳐서 뇌에서 미세 수면이라고 하는 방어 반응이 나타날 정도라는 거죠. 이 수면 부채로 발생하는 미세 수면은 전조 증상도 없고 약을 복용하는 것 같은 대책도 세울 수가 없고, 당사자는 나는 단순히 수면이 밀려서 수면 부족이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며 무리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 미세 수면이 덮쳐온다면, 혼자 바다 낚시를 하다가 미세 수면 상태에 빠진다면, 또는 거래처와 중요한 상담을 하는 도중 미세 수면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시속 60km로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딱 3, 4초만 의식이 사라지더라도 자동차는 70m, 빨리 운전했을 때는 100m 가까이 폭주하고 맙니다. 그 이야기는 잠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미세수면 상태에 빠졌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마어마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목숨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을 한번 하자면, 바로 이 미세 수면 상태를 제가 독일 아우토반에서 운전하다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다 아시죠? 속도 제한이 없으니까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근데
이 수면 부채,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잔 상태로 계속 달리는 상황을 지속하다가 하루는 아우토반에서 나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슬립에 빠진 적이 있어요. 진짜 딱 1초, 2초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차가 중앙 분리대를 긁기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번쩍 정신이 들고 운전대를 잡고 바로 다음에 졸음쉼터 같은 데 가서 잠깐 자고 가긴 했습니다만, 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만약 핸들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또는 다른 차가 있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틀어졌다면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이라도 졸린 것 같으면 낮잠을 조금이라도 자고 운전대를 잡거나 아니면 정말 졸리면 대리기사님을 부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음주운전 무섭다고 하지만 반응 속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차가 완파된 상태, 그러니까 정말 운전대 앞에까지 차가 앞에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의 차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달리다가 부딪혔을 것 같죠. 실제로 충돌할 때의 속도는 시속 6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완파되는 정도의 충격은 시속 100km 이상으로 부딪혀서 생기는 게 아니라 대략 시속 50km, 60km의 속도로 부딪혔는데도 차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브레이크를 끽 밟고 부딪혔을 때 속도가 시속 60km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졸음운전의 상태에서는 아예 브레이크를 밟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 조금이라도 속도가 줄여진 상태에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시속 100km면 100km, 시속 80km면 80km 그 속도 그대로 부딪혀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죠. 정말 무서운 것이 이 마이크로 슬립,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미세 수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 수면은 계속해서 잠을 안 자고 조금씩 잠의 빛이 쌓인 상태, 수면 부채 상태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에이, 잠을 좀 안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 유전적으로 다르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유전적으로 잠을 조금 자도 되는 동물도 있고 잠을 조금 자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잠을 많이 자야 되고 수면 부채가 지속되면 수명도 단축되고 살도 찌고 우울증도 늘고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슈팅 능력이나 운동 능력도 저하되고 굉장히 안 좋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일장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서운 얘기는 벌써 많이 했기 때문에 반대로 밀린 잠이 있다면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수면 부채는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빚진 잠은 갚기 어렵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매일 7시간 이상씩 잘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이고 이 책을 읽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먹고 사는 일이나 일상과 타협하면서 수면 부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죠. 손쉬운 해결책이라며 평소에 부족한 수면을 주말에 몰아서 해소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잠이 밀려 있다면 주말에 하루 이틀 몰아서 잔다고 그 수면 빚이 다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말에 몰아서 자도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자야 수면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 10명을 14시간 동안 억지로 잠자리에 들게 한 조사가 있습니다. 실험 전 연구 대상자 10명의 평균 수면 시간은 7.5시간이었고 이들에게 하루 동안 자고 싶은 만큼 자도록 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모두 13시간 가까이 잤어요. 그런데 둘째 날 이후부터는 오래 자지 못한 채 서서히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서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계속 이불 속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이어졌죠. 결국 3주 후에 수면 시간은 평균 8.2시간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 10명에게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면 시간은 8.2시간이었다는 얘기죠.
14시간 동안 억지로 자게 하더라도 결국은 8.2시간 정도를 자는 것으로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8.2시간이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었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실험 전 평균 수면 시간이 7.5시간이었던 10명은 매일 40분의 수면 부채를 끌어안고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상 수면 시간인 8.2시간으로 회복하기까지는 3주가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분, 매일 40분의 수면 부채를 갚으려면 3주에 걸쳐서 매일 14시간 동안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는 얘기죠. 너무나 비현실적인 실험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평소에 부족한 수면을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장에서 저자는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고작 40분의 수면 부채를 갚으려고 3주 동안 매일 14시간이나 이불 속에 들어가는 일은 비현실적이다. 또 드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한 단시간 수면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면 문제의 관건은 양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수면의 질을 높이느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CEO와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재밌었던 거는 이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의 저자는 모든 잠이 다 똑같은 상태로 회복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잠들자마자 첫 번째 수면 주기인 90분, 이때 딥슬립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하면, 잠을 잘 때 수면 주기는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죠. 꿈을 꾸는 렘 수면, 눈알이 바쁘게 움직이고 몸이 미동도 하지 않고 깊이 잠드는 딥슬립의 상태, 논렘 수면. 요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대략 90분마다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입면 직후 약 90분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찾아오는 논렘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논렘 수면,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드는 딥슬립, 이 주기는 우리가 하룻밤 잠자는 동안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이 잠에 드는 순간은 잠들자마자 찾아오는 첫 번째 논렘 수면, 딥슬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잠든 직후 90분을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그야말로 황금이라고 부를 만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장 호르몬이 첫 번째 논렘 수면이 찾아올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성장 호르몬은 새로운 뇌신경 세포를 자라나게 하기도 하고 파괴된 여러 세포들을 회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growth factor,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건데, 이 성장 호르몬들이 첫 번째 논렘 수면 딥슬립 때 나온다라는 거죠. 또 내가 오랫동안 깨어 있으면 찌부둥하고 안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때 이제 자고 싶다라고 하는 수면 욕구, 수면 압박은 바로 첫 번째 논렘 수면에서 대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4시간만 잤다고 해도 맨 처음 90분 동안 수면의 질이 좋으면 이 4시간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잘 시간이 없을수록 잠들자마자 처음 90분은 무조건 잘 자야 한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수면 부채를 갚느라고 하루에 14시간씩 잘 수는 없는 일이니까 조금 자더라도 처음 90분의 잠을 잘 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의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황금 시간 90분을 잘 챙길까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스탠퍼드식 수면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의 힌트를 드리자면 체온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황금 시간 90분, 잠이 들자마자 그 90분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3장 앞에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8시간 자고도 졸린 사람과 6시간 자고도 개운한 사람.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자기 위해서 추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어요. 낮 동안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잠드는 그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을 어떻게 보냈는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8시간 자고도 개운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황금 시간 90분을 잘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언제 황금 시간 90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물질은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낮 동안에 특히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많이 해주게 되면 뇌가 계속해서 각성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알코올 역시 섭취하게 되면 수면의 질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심박수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푹 숙면을 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의 저자인 니시노 세이지는 중간에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뇌과학자로서 개인적으로 약간의 의아함을 가지고 본 부분이긴 한데요. 알코올이 기본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에는 동의하세요. 그런데 잠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90분에 잘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이때는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도수가 강한 술을 소량 마시고 자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 졸음이 몰려오는 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졸릴 때 일단 자두어야 깊이 잠들 수 있기 때문에 졸린 시점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한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알코올, 그것도 독한 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효과를 얘기하죠. 졸리게 만들어서 금방 잠들게 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수면의 질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니시노 세이지 선생님은 독한 술 마시고 졸려져서 푹 처음 90분을 잘 자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애주가시고 위스키를 좋아하시지 않나 짐작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은 눈을 감으면 10분 안에 주로 잠이 드는데, 잠이 잘 안 드는 분들은 독한 술 마시고 졸림을 이용해서 잠에 드는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러한 트릭을 사용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맨 처음 90분 동안 깊게 자면 성장 호르몬이 80% 가까이 확보된다. 만약 5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나야 하는 날이라 해도 맨 처음 90분 동안 제대로 잔다면 적어도 성장 호르몬의 전체량은 크게 줄지는 않는다.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에도 잠들고 난 직후 맨 처음 90분이 불안정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봐서 이 황금 시간 90분을 잘 유지하게 되면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도 뇌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우울증 걸렸는데 술 마시고 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조금씩 정리해 나간다라고 보면요. 일단 처음 90분의 황금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처음 90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 일어나는 시간, 기상 시간을 잘 셋업해 놔야 된다. 잠들 때 잘 잘 수 있기 위해서는 기상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하고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야 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낮 동안에는 카페인이나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섭취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밤에 잠이 들 때는 체온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체온 조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어찌 보면 이 황금 시간 90분을 잘 활용하기 위한 꿀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따뜻한 음료를 마셔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목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책에서는 수면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눕자마자 깊이 잠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체온과 또 뇌에서의 스트레스 각성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쉽게 잠들지 못해 괴로워한다. 매일 같은 시간 잠자리에 들면 하루 주기 리듬이 조화를 이루어 쉽게 잠들 수 있으므로 숙면을 취하는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자. 특히 취침 시간을 고정해야 되는데 이는 탁월한 인지행동 치료법 중에 하나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평소에는 규칙적으로 살지만 내일은 출장 때문에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지금 바로 자고 싶다라는 날도 있게 마련이다. 90분만 자고 일어나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밤에도 1시라도 빨리 자지 않으면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처럼 눕자마자 잠들도록 도와주는 2개의 스위치를 소개하려 한다. 그 스위치란 바로 체온과 뇌다. 체온과 뇌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의 몸과 머리는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 수면의 질이 좋으면 우선 체온이 내려간다. 그러므로 수면을 이야기할 때 체온 저하에 관한 설명은 빼놓을 수 없다. 인간의 체온은 잘 때보다 깨어 있을 때 높다. 잘 때는 체온을 낮춰서 장기, 근육, 뇌를 쉬게 하고 깨어 있을 때는 체온을 높여서 신체 활동을 유지한다. 이러한 체온 변화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온도를 의미하는 심부 체온에 관한 설명이다. 체온은 근육과 내장에서 일어나는 열 생산과 손발에서 일어나는 열 발산으로 조절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심부 체온은 낮에 높고 밤에 낮은데 반대로 손발의 온도는 낮에 낮고 밤에 높다. 깨어 있을 때는 보통 심부 체온이 피부 온도보다 2도씨 정도 높다. 피부 온도가 34.5도씨인 사람이라면 깨어 있을 때의 심부 체온은 36.5도씨라는 이야기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들기 전에 손발이 따뜻해진다. 피부 온도가 오르면 열을 발산해 심부 체온을 떨어뜨린다. 이때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는 2도씨 이하로 줄어든다. 즉 순조롭게 잠에 빠져들 때는 심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피부 온도가 34.5도씨인 사람이라면 잠잘 때 심부 체온이 36.5도씨에서 36.2도씨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갓난아이가 졸려서 칭얼거릴 때 살펴보면 뺨이 붉고 손발에 열이 오른다. 성인은 이렇게까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난다. 잠들 때는 먼저 손발에서 열 발산이 일어나고 이어서 심부 체온이 변화한다. 체온이 순조롭게 변하도록 도우면 쉽게 잠들 수 있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잠들 때에는 심부 체온을 낮추고 피부 온도를 높여 차이를 좁히자.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 90분을 부르는 첫 번째 스위치이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와닿냐 하면 우리가 침대에 누우면 베개와 이불이 시원해야 돼요. 그래야 손발이 뜨거워질 때 이 열이 이불과 이 베개가 이제 흡수하면서 잠이 스르르 잘 오는데 아마 여러분 잠 안 오고 뒤척일 때 제일 불편한 게 베개도 이불도 뜨거워져서 갑자기 열이 이 침대에 쌓여 있으면 잠이 잘 안 오는 거 느끼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공기가 나쁘지 않다면 환기도 해주고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스마트폰 보거나 책 보거나 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온 조절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불과 베개가 뜨거워지기 전에 잠드는 것이 졸릴 때 바로 잘 잠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딴짓하느라고 베개와 이불이 뜨거워졌다.
그러면 이제 체온 조절에 일단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잠드는 것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뜨끈뜨끈해야 잠이 잘 온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온돌방에서 자더라도 뜨끈뜨끈한 매트에 있더라도 아마 손, 발, 머리는 꼭 나와 있어야 잠이 잘 올 겁니다. 이게 바로 그쪽으로 열 발산이 일어나면서 이제 몸의 체온이 조절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체온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흥분과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을 때죠.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육체적인 피로가 많으면 뇌가 활동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활동 모드로 가서 뇌가 흥분하게 되면 체온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불안정한 체온 하강과 심부 체온의 상승이 지속되는 과도한 각성 상태가 원인이라는 가설도 최근에는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잠이 잘 안 오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야식 많이 먹고 자면 뭐 위산역류 불편함 이런 것도 있지만 소화를 하느라고 몸이 열을 내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잠이 잘 들기 위한 체온 하강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잠들기 직전에 운동하고 나서도 잠이 잘 안 옵니다. 이 역시도 근육에서 이제 열 발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3시간 전에 운동하는 건 좋지만 잠들기 직전, 그러니까 2시간 안에는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고 먹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밝은 방과 어두운 방 중에 어디에서 잠이 더 잘 오고 푹 잘 수 있냐라고 하는 것도 후자인데, 이거는 이제 어두워진 방 안에서 뇌가 각성 상태 스위치를 끄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온과 뇌의 각성 상태, 이 두 스위치가 잠이 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들자마자 중요한 황금 시간 90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제 4장 본격적으로 스탠포드식 수면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과 뇌가 최고의 수면을 선사한다.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는 고작 2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리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잠이 잘 들지 않는 사람과 바로 잠드는 사람이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연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sleep latency, 수면 잠복기라고 부른다. 침구 제조업체인 에어위브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 10명을 모집해서 수면 잠복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더니 평균 7분에서 8분 만에 잠들었다. 이 정도가 정상 수치다. 비교를 위해서 건강하지만 잠드는데 오래 걸린다고 자각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20명을 대상으로 수면 잠복기를 측정하니 약 10분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연구상에서는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가 고작 2분에 불과한 것이다.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잘 자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중 몇십 분 동안 잠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나 치료가 필요한 수면 장애가 아닌 이상 요즘 잠을 통 못 이루는 것 같아 정도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수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려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낮에 심하게 졸리다, 머리가 멍하다, 실수가 잦다 등 낮 동안의 각성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컴퓨터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자극이 넘쳐나는 잠들기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인면을 방해하는 요인은 없애고 체온과 뇌의 수면 수치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전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잠을 잘 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99년도에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도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 사이의 차이가 줄면 잠들기 쉽다라는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일단 낮 동안 깨어 있을 때는 심부 체온을 올려서 작업 능률을 높이는 거죠. 뇌는 각성 상태로 만들고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같은 걸 해주면서 실제로 체온을 높이는 일들을 깨어 있는 동안에 낮 동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올 때는 피부 온도를 올려서 열을 발산하면서 내부의 심부 체온은 내려가도록 해서 잠이 들고, 무엇보다도 황금 시간 90분 동안에는 심부 체온을 확실하게 떨어뜨려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다가올수록 심부 체온이 다시 상승해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체온 스위치를 잘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을까요? 체온을 높이는 3개의 스위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목욕을 이용하는 겁니다. 목욕은 취침 90분 전에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도적으로 피부 온도를 높여서 심부 체온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온도는 쉽게 변하는데, 차가운 물에 손을 적시면 손이 차가워지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아니면 난로 가까이 되면 금방 따뜻해지죠. 그렇지만 41도씨인 물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피부 온도나 심부 체온이 바로 41도씨로 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도 피부 온도는 고작 0.8도씨에서 1.2도씨 정도 변한다라고 해요. 몸은 근육이나 지방처럼 단열 작용을 하는 조직에 감싸여져 있고, 또 심부 체온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목욕을 하는 것은 심부 체온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바로 직전이 아니라 2-3시간 전에 해주면 체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운동 이후에 너무 피로와 통증이 많아지게 되면 숙면을 취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 직후에 목욕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측정 결과 40도씨인 물에 15분 동안 몸을 담근 후 심부 체온은 약 0.5도씨 올랐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부 체온은 오른 만큼 다시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가서 심부 체온을 의도적으로 올리면 그만큼 심부 체온이 떨어지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40도인 물에 15분 동안 몸을 담그면 심부 체온이 0.5도씨 정도 오르는데, 0.5도씨 오른 심부 체온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9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90분이 지난 다음부터는 입욕 전보다 심부 체온이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잠들기 90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마치면 그 이후로 점점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피부 온도와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서서히 잠에 빠져들기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40도씨 정도의 물에 15분 정도 들어가 있으면 심부 체온이 0.5도씨 정도 오른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 체온이 많이 오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만 할 경우에는 심부 체온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오히려 더 빠르게 심부 체온이 떨어지도록 할 수가 있어서, 빠르게 자고 싶을 때는 샤워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으면 더 즉각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족욕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 발산은 표면적이 넓고 모세혈관이 발달한 손과 발이 주도하는데, 족욕을 하게 되면 발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부의 열 발산을 도우면서 목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죠. 다만 목욕은 심부 체온을 올리려고 할 때 효과적이고, 그걸 올렸다가 90분이 지나면 심부 체온이 낮아지게 하죠. 반면에 족욕은 열을 발산할 때 효과적이라서 체온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심부 체온을 내리는 데 기여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족욕을 하게 되면 열 발산이 활발히 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마사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게 몸에 힘이 들어가서 지치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잠이 잘 들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내 발을 마사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마사지해 주거나 만져주는 것이 잠이 잘 드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잠이 들려면 손발이 밖에 나와 있어야 되고 시원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발이 차서 잠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양말을 신으면 잠이 달아난다 또는 수면 양말을 신으면 잠이 더 잘 온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몸이 찬 사람들의 경우에는 손발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해 열발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때 모세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양말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행동이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양말을 신어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잠들기 직전에 양말을 벗고 열을 식혀 심부 체온을 낮추면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족냉증이 심한 사람은 양말을 신어도 발이 찬 경우가 많고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결국 양말을 신은 채로 자거나 아니면 양말을 이렇게 겹쳐 신기도 하는데 이때는 발에서 열 발산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은 떨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양말은 냉증이 심하지 않다면 잘 때는 되도록 신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담요나 찜질팩이 손발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인위적으로 따뜻하게 하면 이번에는 열이 쌓여서 열 발산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담요 온열 매트를 사용한다면 자기 전에만 쓰고 열이 올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시점에 사용을 멈추고 자야지만 잘 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체질이 냉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편이 가장 좋고요. 운동을 해서 혈류량을 늘리고 담배를 끊는 등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어렵다면 목욕이나 족욕으로 혈류량을 늘리는 방법을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수면 이야기를 할 때는 침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불보다는 바닥에 까는 요가 재질에 따라 차이가 크다라고 하고요. 또 실내 온도를 조절해서 체온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침구가 아무리 좋아도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잠이 잘 들게 하는 장점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냉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너무 뜨겁지 않은 그리고 너무 차갑지 않은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액체가 들어갈 때 릴렉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이 완화가 되는데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이완이 매우 중요합니다. 릴렉스 할 수 있기 위해서 따뜻한 온도의 액체가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위산 역류가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위장 자극이 돼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적절히 따뜻한 온도의 액체를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따뜻한 액체가 몸 안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몸의 체온보다 높은 따뜻한 액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의 체온이 높아지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료를 마셔주고 나면 몸이 잠깐 체온이 올라갔다가 낮아지는 요 효과 때문에 잠이 잘 들 수 있는 체온으로 맞춰지는 메커니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찬물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 몸은 열을 내서 차가운 액체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떨어진 체온을 회복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찬물 샤워나 아니면 차가운 물 한 잔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마셔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스탠리 서버번 머그처럼 보온이 잘 되는 텀블러를 쓰면 오래도록 내 입에 맞는 따뜻한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름에 잠을 설치거나 잠을 잘 못 자는 일이 많은 이유도 이 고체온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원리인데,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서 필요 이상으로 땀이 많이 나고 땀까지 흘리면 과도한 열 발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습도가 높게 되면은 열 발산이 또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잘 자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반대로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열 발산이 일어나지 않고 혈액순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자지 못하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서 체온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체온이 외부 온도에 아주 직접적으로 바로 반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수면 단계별로 실내 온도를 계속 조절하고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침구류나 베개 등을 통해서 잘 식혀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게 더 좋다라고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면 중 체온은 전반적으로 내려가지만 뇌의 온도는 렘 수면일 때는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요. 실제로는 깨어있는 것처럼 렘 수면 중에 꿈도 꾸고 뇌가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 중에도 뇌를 식히기 위한, 온도를 낮추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머리의 온도를 식히는 용도로 메밀 베개가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알갱이로 만들어진 베개들도 요즘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개의 높이는 기도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낮은 편이 좋지만, 이거는 체형뿐만 아니라 목의 굴곡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취향의 문제기도 해서 선호하는 베개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베개로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스스로가 실험을 해봐서 찾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쥐조차도 자신이 늘 자던 케이지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는데, 쥐도 베개가 바뀌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라고 재밌게 이 장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부 체온, 피부 체온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게 다뤄봤고요. 두 번째로 뇌 안에서의 숙면을 취하기 위한 스위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뇌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온갖 생각들이 끊이지 않고 또 낮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 수면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장 잠드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뇌가 자극을 받지 않고 자기 전에 생각을 멈추고 머리를 쓰지 않고 뇌의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잘 잘 수 있는 숙면 상태로 빠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말만큼 쉽지 않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잠들기 위한 뇌의 스위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조로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루해, 재미있는 게 없나 하다 보면 스르르 잠이 드는 것처럼, 자기 전에 뇌의 흥미를 깨울 수 있는 정보는 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영상을 시청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 같은 잠이 드는 뇌과학, 충분히 단조로우면서 뇌가 심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뇌를 단조로운 상황에 놓게 하고, 잠들기 전에는 리추얼처럼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늘 자는 침대에서 매번 자는 시간에 똑같은 잠옷을 입고 평소와 다름없는 실내 온도로 잠들기 전에 늘 마시는 차 한 잔을 마시고 잠들기 전에만 듣는 음악을 들으면서 잔다면 매일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침대는 무조건 잠을 위한 장소로 뇌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책에서 자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는 것, 그러니까 잠과 섹스만을 위한 공간으로 뇌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침대는 두 가지 의미의 잠을 잔다라고 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침대에 누워서 공부하거나 음악 듣거나 책을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침대에 들어갔을 때 잠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야 한다. 최대한 재미없는 단조로운 방송을 틀어놓는 게 좋고요. 책을 읽는다라고 해도 너무 스릴 넘치는 책을 읽기보다는 뇌과학 책이나 심리학 책 같은 것들을 읽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물리학이나 양자역학, 천문학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야만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잠이 드는 뇌과학, 잠든 뇌가 가장 적절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메일 확인을 하거나 교감신경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들기에 좋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면 루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해온 방법이 다름 아닌 양을 세는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1 sheep, 2 sheep, 3 sheep, 4 shee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 양이냐? 다른 어떤 동물을 세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도 sleep이라고 하는 단어와 sheep이라는 단어가 뭔가 라임이 되기도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속삭이는 듯한 울림이 1 sheep, 2 sheep, 3 I fall asleep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자기 직전에는 졸리지 않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사람이 보통 깨어있으면 계속해서 수면 압력이 오르면서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이 오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자기 직전에 수면 압력이 가장 높아져서 잠들기 직전이 가장 졸려야 맞는데 많은 실험을 해보면 평소 취침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전부터 취침 직전까지 가장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는 평소 취침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바로 앞쪽 구간, 대략 2시간 전부터는 잠이 제일 오지 않는다라는 얘긴데요. 실제 수면에 적용해 보면 매일 자정에 자는 사람은 밤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가장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입면 직전에 뇌가 잠을 거부하는 진입 금지 구역이 있는데 이른바 수면 금지 구역이라고 불리는 시간대입니다. 1986년에 라비 박사가 제창한 이론으로 아직까지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가설적으로 상상해 보면 뇌가 잠을 거부하는 현상은 수면 압력이 높아지는 변화의 과정에서 각성 상태를 유지해서 수면 압력에 대항하려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수면 압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이 대체 무엇일까? 아직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면 압력에 저항하는 물질로 오렉신 같은 물질들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각성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이 없으면 뇌는 졸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졸린 시간에 어떻게든 각성을 시켜서 잠이 들기 직전까지는 깨어 있도록 만드는 뇌 안에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어려운 일이 오늘은 1시간 일찍 자야지,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자야 1시간 일찍 깰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시간 일찍 자려면 수면 금지 구역을 침범해야 되니까 사실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수면 패턴을 만들었다면 이 수면 패턴이 깨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수면의 경우에 뒤로 늦추는 것은 쉽지만 앞으로 당기기는 어려운 것이 수면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차 적응을 할 때 평소보다 늦게 깨어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여행하는 것은 덜 어려운 반면 조금 더 일찍 자야 되는 방향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굳이 1시간 일찍 자려고 하기보다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잠들고 잘 잠들어서 수면의 질을 확보하는 편이 더 일찍 자려고 하는 편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잠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에 하는 운동 패턴이나 스트레칭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체온 조절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한 릴렉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일찍 잠이 들도록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 자기 위한 방법 추천하는 부분은 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 각성 상태를 잘 유지했다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아침에 어떠한 형태로 뇌를 깨워줘야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리추얼 중에 하나는 물 한 잔을 마셔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몸 안에 쌓인 어떤 노폐물들 흘려보내고 깨어났다라는 것을 뇌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침에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셔주고 그리고 운동을 해도 좋고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성 스위치를 켜주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눈에 아침 햇빛을 쬐어줘서 각성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서 우리가 하루의 생체 시계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망막에 멜라노프신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멜라노프신이 470나노미터라는 특정한 파장을 띤 빛을 감지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직접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침에 이 아침 빛을 쪼이기만 해도 이 멜라노프신을 통해서 각성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는 동안에 떨어졌던 신부 체온이 일어나서 각성 상태가 됐을 때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신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차이를 더 벌리는 것이 각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더 졸려질 수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차가운 물로 세수하거나 손 씻거나 아니면 찬물 샤워를 통해서 각성 효과를 제대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체온을 높이고 하루의 리듬을 정돈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이 아침밥을 먹는 행위는 사실 우리가 씹어주는 행위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주는 순간 이 씹는다라고 하는 자극이 3차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뇌의 각성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달리기, 러닝도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밤보다 아침 달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달리기, 러닝을 할 때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몸이 활동 모드로의 전환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침에 뛸 때는 피로할 정도로 뛰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면 근육통과 관절통이 생기고 몸의 세포가 좀 다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운동하면서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은 열 발산이 일어나서 그 직후에 체온이 원래보다 더 낮아지는데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갈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열 발산을 통해서 체온이 원래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졸음을 예고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운동한 직후에 더 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가볍게 러닝을 해주는 것이 좋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러닝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걷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아침에 땀범벅이 되는 운동만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체온을 잘못 유지해서 졸려버리게 되면 이 효과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게 되는 것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수분 섭취도 계속해서 해줬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책에 나온 모든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으로 듣는 그러한 방법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잘 잘 수 있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 개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잠자는 게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책에 나온 이야기가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팁들을 모은 다른 책들이나 다른 연구 내용도 한번 소개해 볼 생각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면법에 대해서는 요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책을 읽으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리와 함께 저희가 영상을 촬영했고요.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나에게 필요한 웰니스를 잘 채워주는 것이 잠이 잘 드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컨텐츠에서 다뤄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면서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호 주무시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너무 재밌어서 여기까지 쭉 다 들으셨다면 잠이 드는 뇌과학 오늘의 이야기를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더 잘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